지금부터 약 10년 전 나는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당시 나는 횟수가 쌓일수록 교실과 책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가던 대학생이었다. 졸업 논문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기가 일쑤였다. 내가 머물던 원룸 건물은 약간 오래되어 보이긴 했지만 당시 대학가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방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아 보였다. 방은 좁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부담 없이 괜찮았다. 나는 방 한편에 데스크톱 컴퓨터를 두고 가끔은 논문을 쓰거나 인터넷으로 공부를 했다. 어느 날 늦은 밤에 논문 작성을 끝내고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침 2시쯤이었을까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 원룸은 4층에 위치해 있어서 창문을 통해 보이는 것은 옆 건물의 벽뿐이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건물 사이 좁다란 골목으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분은 점점 심해졌다. 결국 나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방 안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 발소리인가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분명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계속되었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발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침대 끝쪽 컴퓨터 책상 옆에서 뭔가가 움직였다. 나는 침대 밑에 무엇인가 숨어있던 것 같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나는 학생이었고 폭력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가서 전등 스위치를 잡아당기자 방 안은 밝아졌다. 그러나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뭔가 움직였는데 말이다. 나는 그 이상한 감각을 무시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하지만 계속적인 발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로 그 발소리는 매일 밤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공포스럽게 다가왔으나 차츰 익숙해지면서 어느 정도 무시하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그 발소리에 익숙해진 나도 뭐 이것쯤이야 하며 그저 넘길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평소와 같이 늦은 밤에 논문 작성을 마치고 누워 있었다. 이번에는 발소리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나는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그 발소리는 내 침대 바로 옆에서 멈추었다. 심장이 미칠 것처럼 뛰기 시작했다. 나는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 눈을 떠버렸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눈앞에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모습이 서 있었다. 한 소년의 모습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소년은 눈이 없는 상처투성이 얼굴이었고 말라붙은 피와 함께 살점을 덮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다. 이내 그 소년은 입을 벌려 한마디 했다. 도와줘, 도와줘. 소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누군가의 구원을 바라는 듯했다. 나는 그 순간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소년은 나를 한동안 바라본 뒤 천천히 방 밖으로 사라졌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며칠간 깊은 잠을 자지 못했다. 낮이면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 자꾸만 생각하게 되었고 밤이면 소년이 다시 나타날까 두려웠다. 그 소년이 내게 무엇을 원했던 건지 알아내고 싶었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대학 친구 중 하나가 겁에 질린 채로 내게 말했다. 그 소년 혹시 너네 건물에서 사고로 죽은 애 아니야? 그 말이 떠오르자 나는 소름이 돋았다. 주변 탐문 결과 그 건물에서는 몇 년 전 한 소년이 의문의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나는 그 사실을 듣고 난 후 소년의 영혼이 아직 진정되지 못해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피해자는 나이가 나와 비슷한 대학생이었다. 그 일 이후 나는 소년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해 매일 밤 조용히 기도를 해주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소년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 일이 내 대학 시절의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어쩌면 나는 그 소년을 통해 어떤 의미를 찾게 된 것 같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혼란과 공포 속에서도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들여다보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그 원룸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가끔씩 나는 그 소년을 생각한다. 그에게 나의 작은 기도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도 그 소년을 통해 겪은 일로 인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 애쓰고 있다고 믿는다.
두 번째 이야기.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낼지 이야기하던 중 우리 모두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의 소음을 피해 조금 우지에 속한 한적한 산속 오두막을 빌리기로 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택이지만 우리가 찾은 농가 체험 사이트에서는 그저 낡고 평화로운 민가로만 소개되어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여행지가 대부분지루하게만 느껴지던 차에 오랫동안 고택을 유지해온 이곳을 발견한 것이 작은 행운처럼 느껴졌다. 오두막으로 향하는 길은 점점 비포장도로가 많아져서 저녁 무렵에야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우리가 예약한 곳은 마을에서도 꽤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도착 전까지의 길도 꽤 고됐던 기억이 난다. 고풍스러운 느티나무 및 오랜 벽돌집을 보고서는 공기마저도 다르게 느껴질 만큼 청량한 그 장소에서 우리는 휴식과 여유를 누릴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도착하자마자 건물주의 안내로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몇몇 전통 풍습을 지켜줘야 한다는 당부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저 관광객을 위한 현지 색깔을 살리려는 노력 정도로 받아들였다. 그곳에서의 첫날 밤은 매우 평온했다. 저녁을 먹고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다가오는 밤을 맞이하면서 그러다가 피곤함에 하나둘씩 조용히 잠이 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나와 성재는 야간에 캠프파이어를 하며 회포를 풀기로 했었다. 불꽃놀이까지 계획했던 우리는 다른 친구들이 모두 잠든 후에도 깨어 있었다. 자정이 지날 무렵 우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소리의 출처를 알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 발걸음을 내딛는 듯한 소리였지만 뚜렷한 발자국이 들리는 것도 아니었다. 성재는 그 소리를 듣고는 일순간 자뻑하고 말았다. 야, 들었어? 뭐야 이거? 나는 깜짝 놀란 성재를 달래고는 혹시나 해서 그 소리가 나는 방향 쪽으로 조사를 나섰다. 빛바랜 나무 계단을 따라 올라간 두 번째 층으로 올라가니 소리는 더욱 커졌다. 그 순간 한기가 싹 돌아 몸서리가 쳐졌다. 방 안에서는 바람 한 점 없었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기운이 좋지 않았다. 성재야, 여긴 좀 이상한데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는 두려움을 감추려 했으며 말했다. 그러나 성재는 까맣게 상기되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둘러 밖으로 나와 들어온 문을 닫으려는 순간 끼익 하고 문이 저절로 닫혔다. 갑자기 소리에 정체가 드러난 것 같았다. 그 문 너머에 무언가가 있었다. 알 수 없는 그 존재는 우리 의도망측을 행진하듯 따라왔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그 두려운 밤을 어떻게든 지내고 친구들에게 전날 밤의 이야기를 말해줘야 했다. 그런데 친구들 중 한 명이 우리가 이야기한 장소에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듣고는 술렁거렸다. 그는 작년 여름 이곳에 왔던 친구로 오두막 주인 할머니에게 들은 옛 이야기라고 했다. 이 집에는 남편을 전쟁에서 잃은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끝내 그 슬픔에 잠겨 집안에 있던 오래된 시계탑에 목을 메었는데 그 이후로 그 집을 가지 않는 것이 마을 사람들 사이의 암시와도 같은 금기로 전해지고 있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저 낡은 전설 정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후 우리는 최대한 집안 의규칙을 지켜가며 조심스럽게 보냈다. 흠잡을 데 없는 외관과 달리 의혹을 품게 되니 오두막 그곳에 머물던 마지막 밤 장대한 폭풍이 몰아쳤다. 우리는 바뀔 법한 규칙을 굳이 무시한 적 없었지만 어느 순간 창문 한가운데로 번개가 두둥 칼로 찍어내리듯 현실을 삼켰다. 전기가 나가고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전하듯 소름이 축축히 내려졌다. 환한 달빛에 비추는 가운데 모든 것이 정지한 듯 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두막 한 구석에 그림자가 온화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기이한 힘이 그곳에 남겨진 영혼들을 서로 동경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우리는 말 못할 공포에 휩싸인 채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 셋네 손은 꼭 맞잡고 있었다. 마침내 날이 밝고 모든 사건은 끝이 났다. 우리는 두 번 다시 한국의 산속 오두막을 찾을 용기를 내지 못했다. 우리는 그곳을 떠났지만 언제든 그곳의 어딘가에 존재할 괴이한 이야기를 마음 한 구석에 품은 채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여행은 고요히 막을 내렸지만 그곳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악몽으로 남아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잊지 못할 기이한 여름의 일화가 이렇게 끝이 난다. 세 번째 이야기. 2012년 여름 나는 친구들과 강원도로 여행을 갔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그곳은 한여름의 더위를 잊게 만들 정도로 환상적이었다. 우리는 해변에서 수영도 하고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고 밤에는 바비큐 파티도 열었다. 여행의 모든 순간은 완벽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밤 늦도록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정이 넘어서야 출발했다. 고속도로는 한산했고 차는 신영동에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다. 터널이 끝나갈 때쯤 차 안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나와 친구들은 모두 지쳐 있었지만 불안한 느낌이 들어 오디오를 켜고 음악을 틀었다. 그러나 아무리 음악을 크게 틀어도 그 정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차 앞 유리 너머로 무엇인가 어렴풋이 보였다. 나는 처음에는 그것이 도로 표지판이나 나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은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운전석에 있던 정호가 무심코 저기 뭐지? 라고 중얼거렸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앞을 주목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형상이었고 허리부터 머리까지 흰 천으로 감싸여 있었다. 머리 위로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간격이 더욱 좁아졌다. 정호는 차를 멈추려 했지만 그 형상이 갑자기 사라졌다. 우리는 다시 길을 달리기 시작했지만 마음속에는 더 큰 혼란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날 밤의 사건을 잊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더욱 또렷이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형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나고 나는 결국 손에 잡히는 대로 인터넷을 뒤졌다. 그리고 그 형상이 속한 전설을 알게 되었다. 고속도로의 사자, 그것은 얼굴이 없이 흰 천으로 감싸인 형태의 귀신이었다. 이 전설에 따르면 그 귀신을 본 사람은 일주일 이내에 불가피한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 나는 이 이야기를 믿지 않으려 했지만 시간은 내게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기 전 친구들 중 한 명인 민수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다. 그는 황급하게 길을 건너다가 달려오는 차에 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나머지 친구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모두가 자신에게 닥칠 불운을 예감하며 하루하루를 더욱 불안하게 보냈다. 그리고 그 주기의 마지막 날 정호가 꿈에서 나를 호출했다. 그는 주황색 길 한가운데 서서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의 얼굴은 비참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나는 흥분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갔다가 절벽에서 낙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두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시간이 지나도 이 전설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일주일 간격으로 우리는 모두가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형상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매일 밤 나는 그것이 다시 나타날까 두려워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가끔씩 나는 그 터널을 지날 때마다 환각처럼 그 형상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곤 한다. 그 형상의 정체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나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속박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다. 오늘 밤도 나는 그 고속도로를 떠올리며 다시는 어두운 길을 홀로 가지 않기를 기도한다.